네, 안녕하세요. 저희 9급 2019년도 세법 개론을 이제 해설을 좀 할 거고요. 우선 문제를 보면 계산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4개 중에서 한 2개는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중에 1개는 거의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또 다른 한 문제는 조금 대비를 했으면 좀 풀 수 있는 건데, 우선 계산 문제 좀 많이 나왔고, 근데 계산 문제는 계속 많이 내는 경향이라서, 그래서 작년에 좀 하나밖에 안 내긴 했지만, 근데 그 전부터 계속 두세 개씩은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계속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고, 구급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문제 이제 지문 이론 같은 경우도 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지엽적인 지문을 물어보는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냥 봤을 때 와닿지 않는 게 좀 있는데, 근데 실제로 답 같은 경우는 좀 정확했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찾기에는 어렵진 않지만, 근데 그 외 지문들을 읽으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았고, 근데 실제로 답만 찾는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론에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 그래서 지문 자체가 조금 지엽적이다라는 게 좀 단점이었지만, 근데 답 자체는 얘들이 명확하게 줘갖고 좀 찾기는 쉬웠어요. 그래서 충분히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고, 그러니까 체감할 땐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 점수는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했으면 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보고요. 우선 1번부터 같이 보시면 1번 주식 양도 세율인데, 그래서 이거는 모르시면 찍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죠. 이게 이제 그냥 읽었을 때 와닿지 않거든요, 문장 자체가. 보시 1번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세 세율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래서 내용이 쭉 있는데 저희가 양도세에서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과세하는 걸 보면은 상장된 주식을 과세하죠. 상장돼 있는 거, 비상장 이렇게 있으면, 비상장은 다 들어가는 거고, 상장은 저희가 대주주 분하고, 그리고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장외에서 거래하면 잡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거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세율이 10%, 20%, 30%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20%가 되죠. 일반적인 경우 20%될 거고, 10%가 되는 건 이제 중소기업의 주식이 될 건데, 대주주는 제외를 하죠. 대주주는 다시 20%될 거고, 30%가 되는 거는 좀 제재를 하는 거죠. 이게 기준이니까.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거 1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했다. 이때는 저희가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좀 제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과 그 세율이 좀 구분돼. 이걸 혼합해서 문제에서 물어봤죠. 혼합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1번 보시면 주권 상장법인의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가 아닌 자가 시장에서 거래해야지 않고, 그러니까 장외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대주가 아니라 장외 거래니까 상장된 주식도 과세를 할 거고, 이제 중소기업 주식이니까 10%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는 20%돼 있지만 중소기업 거니까 10%로 가면 되고, 이번에 비상장법인의 중견기업의 주식을 대주가 아닌 자가 양도했다. 그럼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중소기업이 아니고 비상장이니까, 그리고 대주가 아닌 자니까 이때는 20%로 가면 될 거고, 3번에 주권 상장인데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에다 팔았다. 이게 중과되는 거 30%로. 그래서 그게 맞는 표현이었고요. 4번에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해서 양도했다. 그래서 상장된 건데 시장에서 거래하고 대주가 아니죠. 그럼 얘는 과세를 안 하는 거죠. 알겠죠? 대주가 아니라면 장외 거래를 했을 때 잡는 거니까, 상장되어 있는 거는. 그리고 2번 보시면 법인세 법령상 내국법인의 각사함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 송금 산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에 법인 임원이 아닌 직원한테 지급한 상여금 중에서 주총 결의에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 지급한 경우 초과 금액은 이를 송금 산입한다. 임원이 아닌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 같은 경우는 규정과 상관없죠. 규정이 있더라도 규정 초과 주고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 다 송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한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에 있는 지배주 등 외 임원한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면 걔는 직급 초과 금액은 저 인정을 하지 않죠.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3번 한 명의 사업자에서 노무출자 사업에 지급하는 보수는 저희가 이익 처분의 상여, 즉 자본거래를 봐서 송금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4번 보시면은 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원래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대로 가는 거고요. 없으면 법정 산식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규정이 없다고 했으니까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한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전액을 송금 부인한다라고 되는데, 전액을 부인한 게 아니라 저희가 법정 산식까지는 인정하더라. 그래서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에다가 10분의 1 하고 그래서 근속연수 곱한 금액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죠. 상여 같은 경우는 한도 초과는 전부 다 저희가 부인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규정이 없다면 전부 부인하지만
퇴직금액 같은 경우는 법정 산시까지 인정을 하고 있다. 3번 같은 경우 조세 법률주의에 따른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툼에서 판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써 있는 건 다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례를 낸 거고, 구급에서는 판례가 거의 내지 않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판례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뭐 그냥 보시면 잘 안 보던 문장이, 항상 안 보던 문장이 나오는 거, 판례 같은 경우는 법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봐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봐도 그 판례를 해석한다는 게 시험장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냥 모르는 질문 그냥 체크 넘어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번에 조세 과세 요건 및 부가 증 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한다. 당연히 법률주의가 원칙이니까 법률에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2번 1세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추가를 했다. 그래서 거주 요건 같은 거, 그러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잡은 거지, 이게 요건을. 그래서 추가해서 납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바뀌었다 이거죠. 어렵게 규정을 개정했지만 경과조정을 두고 있거든요.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1년 뒤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령시험 1년간 주택 양도하는 경우는 원래 하던 대로 적용하려 했다면 이건 소급한 무관한 거죠. 왜냐면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적용할 거다. 1년 뭐 뒤에 적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 소급과세 금지에 위반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3번 보면 알 수 있죠. 3번은 이제 원래 있던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 해석으로 세법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세법 규정의 유추 해석을 허용한다. 저희가 논리 해석을 허용하는 것, 유추나 확장 뭐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알겠죠? 그건 원래부터 저희가 뭐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잡을 수 있고. 그래서 4번은 그냥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는 똑같은 판례를 계속 내지는 않아요. 보통은 중요한 거를 모르겠지만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뭐 잘 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단발성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보고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부가세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자기가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 공급에 해당이 된다. 주요 자재를 부담했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재화가 되는 거죠. 용역이 아니라 재화가 된다. 그래서 뭐 1번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장이고,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은 뭐 건설업은 주요 자재를 부담해도 무조건 다 용역이 되는 거였고, 그리고 3번은 사업자가 자기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러면 저희가 공급을 보지 않지만 근데 다른 사업자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예외적 공급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4번에 고용에 따라 하는 거는 저희가 공급을 보지 않죠.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5번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세무적인 필요 없는 것은. 그래서 1번 보시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의 시가 하락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정했다. 계상했다. 다 인정하지 않죠. 저희 파손부패 등의 사유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계상하면. 근데 단순하게 원가법을 했다가 시가 떨어졌다고 해서 감액하는 건 인정하지 않죠. 당연히 송금 부인 이런 조정이 나올 거고. 이번엔 국세 과운납금 환급에 대한 이자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산했다. 저희가 환급금 있고 환급에 대한 이자는 무조건 입금을 보지 않죠. 근데 그걸 수익으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뭐 조정을 해줘야 될 거고, 입금 불사임 등으로. 3번은 기업회의 기준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닌 외화선급금을 사업 종료 현재 매매 기준일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손익을 영업외 손익으로 계산했다. 외화자산 관련해서 그 외화자산이 아닌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닌 외화선급금, 그러니까 비화폐성이죠. 저희가 화폐성을 평가하지만 비화폐성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 대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걸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4번 법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상각했다. 원래 사할차는 기업회에 따라 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죠. 6번 보시면 부가세법상 홍길동은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과세면세 실질 기술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2기 공통 매입세액 1,000만 원이 있대요. 그리고 홍길동 2018년 1기 2기 과세면세 공과는 다음과 같다.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2018년 2기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해봐라. 그럼 얘는 뭐 간단하죠. 공통 매입세액이니까 공제 받는 건 어디 걸 구하시면 돼요. 과세분을 구하면 될 테니까. 공통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고요. 알죠? 우리가 100만 원을 쓰면은 1,000만 원에다가 단기 비율을 쓰는 거니까 단기 2018년 2기 때 1억이죠. 전체 1억이고 과세가 4천이니까 그럼 400이 이제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되겠죠. 7번 보시면 납세자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가 성실하며 납세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된다. 성실성 추정 원칙이죠. 추정을 해줘야 되고 성실하다고. 이번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던가 의견 진술도 할 수 있고요. 3번 세무조사는 납세자 사업과 관련해서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세 목별로 나눠서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 저희는 뭐예요? 통합조사가 원칙이다 이거죠. 통합조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통합조사가 항상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4번에 세무공무원 납세가 세무공무원한테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정한 경우에 같은 세목, 같은 과세형 재조사 할 수 있죠. 그래서 재조사 사유에 들어가는 거고. 네, 8번 보시면 조세불복 대리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의신청인 등과 처분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의신청인, 불복청구인 그리고 처분청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의신청인 등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 배우자도 할 수 있고요. 3번 조세불복이 신청 또는 청구에 취하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취하는 특별한 위임이 필요하고. 4번에 법인이 아닌 심판 청구인이 심판 청구 대상이 상속세이고 청구금액 5천만 원인 경우에 조세심판원에 세무사를 국선 대리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는 대상이 되지 않죠. 저희가 세목에서 제외가 되는 게 있는데 상속증여 종부세는 제외를 좀 하고 있더라. 그래서 걔나 그런 세목들은 국선 대리 선임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구분 보시면은 소득세, 퇴직, 양도, 종합소득과 달리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모시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별도의 과표를 계산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분류과세를 하고 있죠. 양도는. 그리고 이번에 양도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함으로 과세 청구를 낸다. 아니죠. 얘네들은 내가 토지 등을 팔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원천인수를 하진 않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천인수 없고 그냥 얘가 예정신고 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 퇴직이나 양도는 장기에 걸쳐 발생한 게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퇴직 양도 같은 경우는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면 한 번에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을 많이 내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10번 보시면은 이제 대손 관련된 그 계산이 있죠. 우선 대손 문제가 이제 구급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세무조정 결과 각사소에 미친 영향을 그러니까 전체 세무조정을 다 해봐라라고 하는 거고. 우선 뭐 한도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 계정이 있는데 그 차기 2월액만 보시면 돼요. 기말 전에. 그래서 회사는 1,500만 원을 장부에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정액으로. 설정이 필요 없고요. 거의 1,500을 쓰셔야 돼요. 기말 전에. 총익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기 2월 중에서 정기 한도 초과로 부인된 금액이 300이다. 대손 충당 같은 경우 저희가 자동 추인되거든요. 그래서 정기 부인된 거 300만큼 송금산이 마이너스 부를 우선 잡아주고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자동 추인을 해주고 저희가. 그리고 단기 상계에는 다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쭉 되어 있고요. 세법상 이제 한도를 구하면 될 건데, 그러면 17기 말 지금 채권이 3억이 있고요. 여기다 둘 중에 큰 율을 곱하는 거죠. 최소 1%는 되고, 그다음에 실적률을 구해야 되는데 실적률 정기말 채권이 2억 5천이고,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대손금 감소 상계액이 1,000이 있으니까요. 하시면 이게 4%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4%면 1200 될 테니까 한도 초과는 300이 되겠네요. 송금불산입 300 유보. 결국에는 둘이 상계하면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변동 없다 3번으로 보시면 되고. 7번에 징수법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국세금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징수법이 제일 하위법이죠. 그래서 국세금법이나 개별세법이 더 우선되는 거고, 그래서 징수법이 제일 밑에 있다. 그래서 그게 맞는 표현이고. 이번 체납자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 처분비 납부를 보증한 자. 이거는 보증인을 얘기하는 거죠. 보증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틀렸고. 그리고 3번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 처분비 가산금이 아니라 국세가 먼저 가야 되죠. 국세 가산금으로 가고. 그리고 4번에 세무사항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돼서 국세금법에 따른 심사 청구가 계류 중이다. 소송 중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신용정보회사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를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다 되는데 제공할 수 없죠 이때는. 알겠죠? 왜냐면 소송 중이니까 이때는 제공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2번에 국세경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옳은 것은 1번에 국세경법은 국세경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우선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도록 되고 있다. 아니죠. 우선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고 저희는 국세경법을 적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국세경법이 우선 되는 거고, 이번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은 국세경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랑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제조사 결정 처분에 따른 경우는 저희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다음에 가도 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느 쪽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틀린 거고. 그래서 3번에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국세경법 규정에 따른 불복 방법하고 감사원법에 따른 불복 방법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다. 아니, 선택적이죠. 하나만, 우리는 무조건 하나만 할 수 있다. 그리고 4번의 국세환급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국세관법 또는 세법에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간, 이런 계산들은 다 민법을 따라간다 보시면 돼요. 규정이 특별히 있지 않는 이상은. 13번의 연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도 연금이 다 되죠. 당연히. 그리고 2번의 연금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간 총 연금액에서 법령에 따른 연금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그리고 3번의 공제는 900까지만 가능하죠. 한도가 있더라. 그리고 4번에 공적 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표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공적 연금만 있으면 얘는 연말정산을 받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연금 소득을 잘 모르다 하더라도 4번은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잡을 수 있는 문제였고, 13번 보시면 상증세법상 물납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령에 따라 물납에 충당된 재산은 세무서에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 소재 부동산을 국채 공채보다 먼저 신청 허가한다. 아니죠. 먼저 하는 건 뭐예요? 국채가 항상 1등이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국채가 항상 1등으로 물납 대상이 되는 거고, 이번에 세무서는 법령에 의해서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돼서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이런 것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물납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요. 3번 국외에 있는 건 당연히 안 돼요. 국내에 있는 것만 할 수 있고, 그리고 3번 재산을 분할하던가 재산 분할 전제로 해서 물납 신청을 했을 때 전체 재산 하나가 있는데 그걸 쪼개서 내겠다라고 하면 그때 쪼갰을 때 분할 전보다 가치가 감수가 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감수가 되는 경우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근데 물납 허가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게 틀린 표현이고, 그다음 10번 보시면은 징수법상 국세 납부를 강제하는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경영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이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도 그 주무관서의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체납이 되긴 했지만 얘는 뭐예요? 정당한 사유다 이거죠. 체납이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요구할 수 없다죠. 바로 얘도 알 수 있는 거고, 정당한 사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공시송달이니까 바로 체크할 수 있죠. 얘도. 그리고 이번 납세자는 국가를 상대로 뭐 법률을 따라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 납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죠. 수의계약이라면 그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세무상 이자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4번에 정당한 사유에서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그리고 미화 5만 달러 상당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되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등으로 조세책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 처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금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기본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16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맞추지 않아도 크게 뭐 영향이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잘 맞출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복지재단 있고요. 2018년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이고 2018년에 국내에서 예금이자 1억 받고 원천인수를 제외한 8,600을 수령했다. 또한 2018년 수익사업에서 건물 임대로 1억 원이 있는데 가을복지재단 예금이자를 과표 신고에 포함한다는 가정하에 법인세를 최소화한다고 하면 신고해야 할 소득 얼마냐. 아래 조건이 쭉 붙어있지만 그건 실제로는 좀 필요 없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뭐 아실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시험 목적으로 보더라도 거기까지 다 아실 건 없고, 실제 16번 같은 경우 문제는 한 번만 풀어보시면 되고요. 다음부터 또 굳이 또 복습할 때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얘는 약간 단발성 문제로 낸 것뿐이고 되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내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죠. 비영리법인은 송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송금 산입할 수 있는 준비금 재원이 뭐가 있냐면 이자 배당이 있어요. 근데 이자 배당은 저희가 100%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50%까지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배당 지금 1억 있으니까 1억은 전액 되는 거고요. 송금으로. 그리고 그 외 임대 수익 1억 있으니까 거기 50%까지만 우리가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즉 1억 5천까지만 송금이 되고요. 그럼 총 2억의 소득이 있으니까 거기서 1억 5천 뺀 5천만 원만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한 번 정도 해보시면 되고요. 또 낼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17번 보시면은 내국법인의 자산 부채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자산을 법령에 따른 장기 할부 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현할차를 계상했다면 당연히 현할차는 취득가격에 들어가지 않겠죠. 얘는 당연히 포함시키지 않고 가는 거고. 이번에 유형자산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에 기업회 규정에 따라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가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 취득가로 계상하면 인정해주죠. 원래 세법상 명목가로 가는 거지만 계상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3번에 기업회 규정에 따라 단기 매매 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취득가는 그냥 매입가로 하죠. 부대비용은 다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얘들은. 4번 보시면 내국법인이 보유한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 무형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는 그 평가 후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법률에 따른 평가 증만 인정하고 있죠. 당연히 감액하는 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틀렸다. 걔도 뭐 항상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18번 보시면은 국내에서 거주자한테 발생한 소득의 원천 징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원천 징수무자가 국내에 지급한 이자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 징수하지 않겠죠. 당연히 과세가 안 되는데 세금 뗄 필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내국인 직업운동가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재원 인적 용역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원천 징수세율은 3%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에 법인세 과표를 결정 경정할 때 입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 법인세 과표의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에 배당 소득을 지급한 걸로 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지급식 의제를 얘기하는 건데 법인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한다면 알겠죠? 그러니까 소득처분 상여나 배당 뭐 기타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급식 의제를 언제를 보냐면 법인이 신고했다. 그래서 신고일이나 수정 신고일이 지급일이 되고요. 근데 신고한 게 아니라 과세관청의 조사를 통해서 경전등을 통해서 한 거라면 그때는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를 보내준다고요. 그럼 그 통지서를 받은 때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과표를 신고한 게 아니라 결정 경정한 때니까 당연히 신고일이 아니라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를 받은 때가 지급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4번도 이제 근로 같은 경우에 1월부터 11월분을 우리가 1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말에 지급한 거로 봐서 세금을 떼는 거고. 19번 보시면 간이한테 허용하지 않는 거, 뭐 영세율 되고요. 간이도 과세니까.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 되고요. 간이 포기되죠. 근데 4번에 환급은 없죠 저희가. 그래서 뭐 공제 금액이 납부세 초과하더라도 얘는 환급은 없더라. 그래서 간이는 환급 자체가 없으니까. 20번 보시면 다음에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국세 2018년 1기 과세관 자료를 보고 과표를 계산해봐라. 매출액 5천 있고요. 이때 환입된 재화의 가액 500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환입액 빼는 거니까 4,500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매각금액 2,000이고 장부가 1,500이요. 저희는 공급 자체를 과세하는 거니까 공급한 매각금액 2천만 원이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양도 담보죠. 담보는 공급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6,500. 얘는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문제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틀린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에서 뭐 하나 정도 틀릴 수 있고 계산 문제에서 한 2개 그래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실수하고 뭐 이렇게 해도 80점에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험 준비랑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